우리는 방금 제3차 세계대전의 첫 발포를 목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과장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건 압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 쪽에 걸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3차 세계대전이 반드시 핵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역사가들은 지난 주말을 시작점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카스피해 공격입니다. 겉보기에는 이 장거리 공격이 러시아로 가는 이란 무기를 겨냥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란은 그 공격이 이슬람 공화국을 겨냥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그 무기 운송의 방향조차도 불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현재 전쟁 중인 세계를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 공격과 관련된 논란이 드는 사실들을 정리해보고, 러시아가 이란에서 무엇을 얻으려 했기에 이번 사태가 시작됐는지 논리적으로 따져본 뒤 우크라이나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이 결국 우리를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로 이끕니다. 만세!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하지만 먼저 잠깐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오늘날 전쟁 중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과 진정한 세계대전을 구분짓는 것은 한 주체가 동시에 두 전선에서 활동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유럽과 태평양 전선을 동시에 다뤘던 것처럼 말이죠. 반면 지난 5개월 동안은 물질적 지원만으로 연결된 두 개의 별개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국가들의 지원과 미국으로부터의 약간의 지원, 특히 정보 분야에서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는 이란 등 여러 나라의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와 싸웁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미국은 일부 제한적인 유럽의 지원을 받아 이란과 싸우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아랍 동맹국들이 이란 드론에 맞서 방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란은 다시 한번 특히 정보 공유 분야에서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아직까지 러시아군이 이란에 직접 파병되어 적극적으로 방공을 지원한다거나 미국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을 순찰하는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 드론이 1000km 넘게 이동해 카스피의 목표물을 공격했습니다. 이 사건에 논란이 있는 세부 사항은 잠시 후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키이우가 이 공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과 이것이 제3차 세계대전 논의와의 연관성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이란은 러시아에 샤헤드 드론 생산 설계도를 제공했고, 그 이후로 이 드론들은 우크라이나 도시들의 불벼락을 퍼붓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제 이란의 역할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실제 공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에 우크라이나가 이란을 공격해 대응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아직도 무기 운송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듯이 이런 보복 공격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 사태가 더 커질 수 있고, 미래의 역사가들은 지난 주말을 제3차 세계대전의 시작으로 지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공격이 있을지는 우리 모두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카스피해에서 우크라이나가 이란 관련 표적과 다른 명백한 러시아 표적을 공격한 것에 대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국기 화물선 2척을 타격했다고 밝혔고, 이란은 우크라이나가 이란 선박을 공격해 이란 선원 1명이 사망하고 최소 1명이 더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이것이 이스라엘과 연관된 훨씬 더 큰 음모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이번 공격에 대해 반드시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이번이 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에서 러시아로 향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란의 무기 운송을 공격한 첫 번째 사례는 아닙니다. 가장 명확한 사례는 지난해 8월에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란은 이번처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한 명의 이란인 사망자를 제외하면 오늘날 무엇이 다른지 확실히 알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지원품을 폴란드로 보내고, 우크라이나 트럭이 국경을 넘어가서 모든 물자를 받아 우크라이나로 운송하는 이유가 궁금했다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전히 서로의 주장만 오가는 공방이 이어집니다. 이란은 상업적 목표였다고 하고, 우크라이나는 군사부품 운송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두 가지 설명이 동시에 정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선박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같은 배나 한 쌍의 배에 관한 같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선박의 국기는 실제로 그 배의 배후에 있는 국가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화물선은 민간 물품과 군사 부품을 모두 운반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힘든 시기에 우크라이나는 지난주 러시아 내 와일드베리스 유통센터를 공격했습니다. 와일드버리스 사업 일부는 군사용 이중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러시아 군대가 병사들에게 장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빈틈을 메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러시아인들이 자신이나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친구, 가족을 위해 와일드버리스에서 장비를 주문합니다. 전쟁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는 법적으로 매우 위태롭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어떤 서방 지도자도 와일드베리시 공격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카스피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민간 화물선이 군사물자도 운송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행동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문제가 없었다면 유럽은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란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 현재 무엇을 하는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사에 따르면 문제가 된 선박은 드론과 미사일 부품을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 소식은 놀랍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경제 제재로 인해 이란은 서방 세계가 자신들을 막으려 할 때 무기 부품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모스크바가 비슷한 제재의 대상이 되었을 때 크렘린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거의 4년 반 가까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이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란 역시 국내 문제로 바쁜 선 상황임에도 말이죠. 더 혼란스러운 것은 러시아가 샤헤드 드론 라이선스를 얻어 직접 생산 중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추가 지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이 시작될 때 제가 러시아가 이란의 공급망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걸 기억하실 겁니다. 무기 라이선스 계약은 일반적으로 단위당 로열티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분명한 신뢰성 문제를 낳습니다. 일단 제가 그 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면 그냥 제가 직접 생산하고 당신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란이 그 신뢰성 문제를 우회하려고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해결책은 무기 시스템의 대부분에 대한 설계도를 넘겨주되 몇 가지 핵심 부품은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러시아가 전체 생산량을 늘릴 수 있지만 당신이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이 됩니다. 로열티 지급이 중단되면 핵심 부품의 공급도 중단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샤헤드의 일부 부품을 생산하는 데 능숙하지 않아서 그 부분의 생산을 여전히 이란에 맡기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 생산 라이선스를 주기로 합의했을 때 우리가 그와 비슷한 방식의 합의를 논의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대사가 그 선박들이 러시아에서 이란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실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를 인용하지 않은 언론 보도들은 대체로 흐름이 반대 방향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이란으로 향하는 무기를 푸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이란 전쟁에 직접적으로 공격에 나서는 교전 당사자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는 이 상황을 아주 좋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패트리어트와 관련된 맞교환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목표물 폭격에 직접 관여하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높은 위치의 사람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우크라이나의 더 큰 전략이 무엇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내일 젤렌스키는 표면적으로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추모식을 위해 워싱턴으로 비행할 예정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는 악명 높은 오벌 오피스 파국가 있은 지 정확히 1년 5개월 만입니다. 그 사건은 그 이후로 일반 대중 사이에서 양국 관계의 분위기를 결정지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점점 더 얽혀가는 전쟁에서 이 편에 속한 3명의 현역 교전국 정상들이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트럼프와 각각 양자회담을 할지 아니면 세 사람이 함께 대화를 나눌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잠시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관계에만 집중해보면 오벌 오피스에서의 격렬한 언쟁은 그 이후 두 사람이 해온 일에 대해 부정확한 인상을 줍니다. 젤렌스키는 교황 장례식에서 트럼프와 나눈 1대1 대화를 전환점으로 꼽습니다.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항상 어렵지만 기록을 위해 당시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던 마이크 월치가 오벌 오피스 언쟁 이후 남은 일정을 최소화하자고 주장했던 인물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정상회담의 원래 목적이었던 그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회담을 계속 이어갈 생각이었습니다. 더 최근에는 이번 달 초에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 앞서 언급한 패트리엇 미사일의 라이선스 제공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마가 진영의 우크라이나 관련 입장 변화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로라 루머의 최근 우크라이나 방문과 우크라이나 지지로 완전히 돌아선 듯한 모습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중 일부는 훈훈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실질적인 동기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5개월 동안 전황의 흐름을 바꿨고 그래서 회의론자들조차 점점 우크라이나를 좋은 투자처로 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란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며 우크라이나가 아랍 동맹국들을 위해 드론 격추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미국에 보여주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미국과 이란의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우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실제로는 휴전이 아니었던 해상 휴전을 겪었고 그 뒤에는 사실상 멈추지 않았던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일시중지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협상이 똑같이 역효과를 낸다면 아무런 진전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미사일과 드론이 발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대부분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따라 벌어지는 봉쇄 경쟁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현재의 휴전을 유도하는 요인 중 하나가 미사일 비축량을 더 이상 고갈시키지 말라는 국방부의 거듭된 요청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추측을 해보자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를 미국을 위한 무기 공급 거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TU는 현재 미국보다 훨씬 더 빠르게 드론 생산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가장 큰 장벽은 자금입니다. 만약 젤렌스키가 미국으로부터 미래 투자 자금을 확보한다면 우크라이나는 생산 라인을 늘릴 수 있고 장거리 드론 공격의 형태로 미국에 보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 드론을 발사하거나 드론 운영 권한을 미국에 넘기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그 관계에 균열을 낼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란은 이미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위협하며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적에 얽매이지 않으며 또한 우크라이나는 이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이란이 공중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남은 가능성으로 남게 됩니다. 물론 이란이 여기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공격에 대응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왜 이미 더 많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전쟁으로 세계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가 최소한 카스피해에서 이란과 관련된 무언가를 타격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주말에 일어난 일을 제3차 세계대전의 첫 포섬라고 묘사하는 것도 타당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공급망 물류를 방해하는 직접적인 결과를 넘어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을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 정상회의 결과를 알게 되면 내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제가 보조 채널에서 해왔던 모든 것을 놓치셨다면 지오폴리틱스 헬프라인에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흥미로운 질문들이 아주 많습니다. 일부는 제 보조 채널이 메인 채널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리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기일 수도 있고 다른 채널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잘 지내세요.